안녕하십니까. 탄도부동산의 김효성 대표입니다. 오늘 제가 모신 분은요, 밸류 비et남 스타의 박상일 대표님을 모셔왔습니다. 오늘 박상일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실 부분은요, 베트남 거시경제 구조와 현황,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베트남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그런데 뭔가 정확하게 딱 집어서 지금 베트남 경제가 이렇다, 부동산이 이렇다, 뭐 주식이 이렇다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분이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박상일 대표님을 모셨는데, 자,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은 베트남 거시경제 구조, 거시경제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 거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대표님. 예,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싶은 내용은 베트남이 어쨌든 글로벌하게 물건들을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느냐가 베트남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를 바라볼 중요한 팩터들, 미국 중심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의 경제 성장과 관련돼서 기본적인 펀더멘탈이 어떠한가, 그리고 베트남 GDP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 다음에는 내수 시장을 보기 위해서 베트남의 신차 등록이 어떻게 되고 있고 소매 판매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리고 제조업들은 어느 정도의 성과들을 보이고 있는지, 그다음에 베트남이 이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수출, 수입, 무역 수지는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FDI가 어떤 성과를 보이고 있는지, 베트남 동포들이 베트남에 송금하는 것들은 어떠한지, 외국인 관광객들은 얼마나 베트남에 들어와서 베트남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드릴 거고요. 네. 그 이후에는 베트남 정부가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 베트남의 기준금리, 인플레이션, 베트남의 신용 공급 환율, 그다음에 베트남 정부의 부채, 가계부채, 국가 신용 등급, 이러한 주요 팩터들을 설명을 드리려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글로벌 이코노미부터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 화면은 현재 베트남 전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인물들 사진을 제가 올려놓은 거고요. 네네. 미국 선거 전에 작성한 자료다 보니까 후보가 두 명 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서 지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트럼프가 어떻게 할 건지 관심이 지금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 주요 인물들을 제가 올려놓은 겁니다. 지금 세계 경제를 바라볼 때 네. 우리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팩터들이에요. 미국 대통령 선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으로 확정이 됐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펼 것인가, 다들 지금 초미의 관심사로 지금 떠오르고 있죠, 그죠? 네네. 그 다음에 AI 혁명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AI 혁명을 지금 미국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 혁명이 얼마나 진도를 나갈지, 우리 생활에 얼마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들을 단기간 내에 이루어낼지, 이게 또한 중요한 이슈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과 고용 이슈들은 과거 대비 관심도는 좀 줄어들었는데 한번 살펴볼 중요한 팩터들이고요. 그다음에 세계 경제의 통화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페드가 그동안 풀었던 달러들을 회수하고 네. 있고 금리를 계속 이제 인하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중요한 변수고요. 트럼프 당선 이후 달러가 이제 다시 강세로 돌아서고 있는데, 과연 달러 강세가 언제까지 갈 건지,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 건지가 또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그동안 위아더 월드 그래서 서로 같이 교류하면서 평화로운 시기를 오랫동안 지내왔는데, 네. 최근에는 미중 패권 전쟁이 일어나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이스라엘 전쟁도 확대되고 있고, 그래서 다시 전쟁이 좀 확대되는, 그래서 냉전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 이 또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고요. 그러면 세계 두 번째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중국이 성장률이 과거처럼 높게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과연 얼마나 빠르게 중국이 좀 둔화될 것인가, 그게 또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것들 지금 현재 경제를 우리가 볼 때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야 되는 이슈들인 것 같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을 한번 보시면, 이제 월드뱅크 자료인데요. 2024년 얼마 안 남았는데 한 2.6%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5년에는 2.7%. 이거는 세계 경제 성장률 최근 한 10년치를 보더라도 높은 숫자는 아닌데, 어쨌든 그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올라가겠네요. 2024년보다 2025년이. 네, 그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경제 성장률 숫자들인데요. 네. 24년 지금 2.5% 예상하고 있고, 네. 2025년에는 둔화되어서 1.8%가 될 것으로 월드뱅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 성장률 네. 인데요. 중국이 과거와 같은 고성장 시대를 이제 더 이상 구가하기 힘들 것 같다는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2024년에는 지금 4.8%를 예상하고 있고, 25년에는 4.3%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 성장률이 계속 둔화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그동안 워낙 성장을 많이 해서 경제 규모가 커진 게 가장 큰 원인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개방 경기를 통해서 외국 자본들을 유치하고 고용을 창출하고 이제 IT 산업을 육성하고 그러면서 성장을 이어왔는데 네. 시진핑이 이제 사면임을 시작하면서 네. 기본적인 개방 정책이 통제하는 경제 형태로 돌아가고 그러면서 많은 그 경제 활력도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고 결국 그것은 이제 투자의 감소로 이어졌고 또한 투자가 줄면 고용이 줄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악순환에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년에 4.8%로 둔화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네. 25년에는 4.3%로 더 둔화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 정부가 대규모 부양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네. 과연 그게 얼마나 영향이 있을지 그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4.8%에서 4.3%로 내려가는 게 많이 내려가는 거. 요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시프트 성장을 하던 시기가 있었고 2010년도 들어와서도 한 6% 이상 성장을 해왔는데 그게 기조적으로 이제 코로나 때 변동성이 있었지만 이게 이제 4%대로 떨어진다는 거는 과거 대비 그런 고성장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숫자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9년, 10년, 11년 이때가 가장 그 중국 피크 부동산 제일 많이 올라갔을 때잖아요. 그렇죠. 그 대출 받아갖고 사셨던 분들 2억 주고 샀는데 40억 됐네 뭐 이렇게 하는 그 아파트들이 이때 다 일어난 거 아닌가요? 중국의 부동산 상승이 10배 됐다는 거는 과거 한 20년에 걸쳐서 일어났던 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부동산 투자 붐이 일기 시작을 했고 네. 중국 정부도 부동산 경제를 키워서 경제 성장률 10%를 달성하려고 했고 이런 것들이 맞아 떨어지면서 네. 또 계속 성장을 했고요. 거의 2000년부터 2020년까지 한 20년에 걸쳐서 저희들이 흔히 얘기하는 아파트 가격 10배 정도 상승하는 그런 기록을 좀 기록했었고 미국의 중앙은행의 대차 대조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제가 좀 보여드리는 건데요. 네. 미국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엄청 고생을 했잖아요. 그걸 네네. 잡기 위해서. 그 인플레이션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미국 중앙은행이 그동안 미국 중앙은행이 설립돼서 지금까지 발행했던 달러가 약 4조 달러 정도 되는데 네.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5조 달러를 추가로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대차 대조표 잔액이 9조 달러까지 올라갔고 시중에 돈이 그렇게 많이 풀리니까 인플레이션은 불가피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이제 시중에 풀었던 달러들을 회수하기 시작을 했고 지금 최고 정점 대비해서 약 한 2조 달러 정도 달러를 회수한 걸로 나타내는 표입니다. 생각보다 돈을 엄청 많이 찍어냈네요.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고 달러를 찍어냈던 거죠.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게 된 건데 이거는 옛날에 서프라임 때 이 표에도 나오는데 서프라임 때 돈을 한번 과감하게 찍었는데 네. 그 후유증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라는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 5조 달러라는 대규모 달러를 공급을 했고요. 네. 이제 이게 앞으로 물가가 좀 잡히는 방향을 보이는데 네. 이게 완전히 잡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또 어떤 후유증으로 나타날지 진짜 이게 처음 경험하는 거라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중앙은행이 9조 달러까지 늘렸던 대체대조표 잔액을 7조 달러까지 줄이면서 한 2조 달러 정도를 시중에서 달러를 회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물가가 많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높은 숫자를 유지했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미국 정부가 채권을 엄청 발행해서 그 시중에 발행된 채권을 통용을 시키면서 그 중앙은행의 달러 회수와 좀 반대되는 입장에서 계속 정부가 지출을 늘렸기 때문에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았던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표를 남겨놨는데요. 네네. 지난 3년 동안 7조 달러가 미 정부 부채가 늘어났더라고요. 그건 국채를 발행해서 그만큼 돈을 집행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영향으로 물가 잡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어쨌든 물가가 좀 잡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 이걸 베이스로 해서 미국 그 FRB가 금리를 인하를 시작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